자, 음악을 기록하는 음악 저장 매체, 기록 매체의 역사를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왼편 위에부터 보시면은 가장 처음에 쓰였던 에디슨의 실린더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베를리너의 그라모폰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음악 시장을 주도했던 평판형 레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쓰였던 것이 카세트 테이프가 있겠고요. 아마도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것들을 잘 접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게 느끼시고 많이 사용해 보셨을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잘 아실 컴팩트 디스크, CD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음원 같은 휴대용 음악 재생 장치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늘 매일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음악 기록 매체들의 변화에 따라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음악이 유통되고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방식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음반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음악 시장을 주도하는 매체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70년대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P 레코드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음반 형태의 기록 매체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만 이후에 카세트 테이프로, 그 다음에 19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 들어올 때까지는 CD가 음악 시장을 주도하는 매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로 넘어온 이후에는 MP3로 대표되는 압축된 음원 형태로, 그러니까 음악 파일 형태로 음반 시장이 재편되게 됩니다. 그 흐름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한동안은 음반에서 음원 형태로 바뀌면서 음악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되어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술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특히 CD에서 MP3로 넘어가는 시절에서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요, 가상 음원의 세계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음악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음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있는 레코드판이든 카세트 테이프든 아니면 CD를 가진다는 것이었는데, 가상 음원의 시대로 들어오면서는 손에 잡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러면서 거품이 빠졌다고 할까요? 급격하게 음악 시장이 줄어들게 되고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을 하면서 다시 음악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흐름은 역시 미국 음반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194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대중음악의 평균 길이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왼편에 1940년대 보시면은 대중음악의 평균 길이가 3분이 채 안 되거나 겨우 3분을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이 흐름은 1960년대 정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까지는 음악의 평균 길이가 3분 30초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는 기록할 수 있는,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레코드 매체가 최대 3분 30초 이상은 기록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명한 작곡가라도,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판매가 되고 대중들에게 보급되려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3분 이내, 3분 30초 이내의 길이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의 음악가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혹은 철학이 달라서 그랬던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음반 시장을 주도하는 매체의 한계 때문이었죠. 매체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LP 레코드가 보급되면서 한 면에 30분 이상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는 대중음악의 길이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를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4분대를 넘어가게 되죠. 물론 당시의 음악적인 흐름, 히피 문화가 나오면서 그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들이 등장하고 대곡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음악의 시대적인 흐름 역시 기술의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0년대에 CD가 등장한 이후에는 사실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가상 음원으로
mp3 파일로 음악이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전까지는 어쨌든 70분, 80분의 한계가 CD 시절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현실적으로 한계가 없죠. 저장의 길이에 한계가 없습니다. 며칠을 들어도 다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음악을 디바이스에 가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 눈여겨볼 점은 2020년대에 현재 이제 곧 다가올 미래죠. 그 시점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뒤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음악의 형식이라든지 음악의 우리가 예술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요소들이 결코 예술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술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영향을 받는 핵심은 매체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60년대, 80년대, 2000년대 보시는 것처럼 20년 주기로 음악 시장을 주도하는 매체가 변화되고 어찌 보면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그럼 곧 다가올 2020년에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는 스트리밍의 시대이죠. 이전에는 2000년 이전까지는 음악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었고 2000년 이후에는 음악은 파일로 만들어서 내 디바이스에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장하지도 않죠. 음악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받아서 듣는 컨텐츠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는 우리는 모든 음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원 회사의 서버에 있는 모든 음악이 다 내 음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아무런 음악도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하드웨어에는 음악 파일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굉장히 묘한 시대에 살고 있고 소유의 개념이 음악을 가진다는, 음악을 즐긴다는 것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고요. 거기에는 기술의 발달, 특히 음악을 듣는 환경의 발달,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디지털 환경이 도입되고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하면서 스트리밍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소한 내용입니다만 역시 기술이 음악을 바꿔가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는 부틀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인데요. 그 정식으로 발매된 음반이 아니라 공연장이든지 혹은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몰래 녹음된 음원을 유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틀렉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밀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비밀리에 혹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어떤 컨텐츠를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몰래 카세트 테이프나 그런 매체에 녹음을 해서 유통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틀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공연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공연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부틀렉처럼 비밀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들 공개적으로 자기가 촬영한 영상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연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화질과 다른 음질로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정말 근사한 공연 비디오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SNS를 기반으로 협업에 의한 부틀렉 창작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술의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악을 유통하는 매체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방법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옆으로 나온 이 화면은 공연장입니다만 약간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앞쪽에 무대에 연주자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뒤에 큰 스크린이 있고요. 그 스크린에 보면은 네 곳에 서로 다른 공연장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 네 곳은 이 공연장이 아니고요. 실제 이 공연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저 뒤에 나와 있는 모습들은 이 공연장이 아니라 각각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뉴욕의 UN 본부, 그 다음에 캐나다의 밴프, 그리고 미국 샌디에고, 그 다음에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실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주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네트워크 공연이라고 해가지고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초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의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 겁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빠른 네트워크라고 해도 딜레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차, 지연되는 시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은 박자가 생명인데 그 시간을 잘 못 맞추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개념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던 거죠. 음악을 듣는,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들을 수 있죠. 녹음 기술과 방송 기술의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연주하거나 만들 때는 아직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한다 그러면은 밴드 멤버들이, 밴드의 구성원들이 한 곳에 함께 같은 시간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한계마저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음악의 패러다임 혹은 예술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가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술과 과학기술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론 자체가 다르죠. 예술의 경우에는 미적인 감각 혹은 직감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과학은 계산과 실험이 중요하죠. 실험을 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증명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학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예술은 그것보다는 작가의 동물적인, 어쩌면 타고난 직관에 많이 의존을 하겠죠.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이 둘이 꼭 지금처럼 서로 동떨어진 분리된 개념이었을까? 한번 그 근원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디에선가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접점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역사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예술과 과학이 서로 다르게 인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보다 넓은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작품 외에도 미술작품이나 어떤 작품을 만든 그 작가 혹은 장인이 만들어낸 작품의 결과물뿐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솜씨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하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고대의 철학에 기반을 둔 전반적인 대부분의 자연 원리를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예술과 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당시에는 테크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을 포함하는 하나의 큰 개념이고요. 둘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지금의 예술 혹은 지금의 과학보다도 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던 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중세 암흑기에는 사실 예술과 과학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죠. 모든 것이 신중심이었고 인간이 어떤 자유로운 활동이나 사상을 가질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가면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과학이 급격히 발달을 하면서 문화예술의 여러 분야에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와 함께 지금의 우리가 예술과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들이 단지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해부를 한다든지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원근법 같은 과학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사례를 들 수 있겠죠. 아마도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낯선 그림이 나와서 좀 이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그림이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친필 사인이라고 합니다. 다빈치는 워낙 유명한 분이고 지금에도 뭔가 서로 다른 분야를 엮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그 인재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빈치라는 분을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이력서를 만약에 본다면은 대단히 많은 다른 직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당시 시대 정신은 꼭 다빈치만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가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시킨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당시에 유명한 융합형, 지금 많이 쓰는 표현으로 융합형 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 과학혁명의 시기에는 그 당시 어쩌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좀 더 과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특히 천문학 분야에서 우주의 작용을 설명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막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계론적인 개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은 예술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멀어지게 되었겠고요. 과학의 각 분야가 또 발달하면서 서로 조금씩 다른 연구 방법을 차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다른 분야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죠. 더더욱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는 과학과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19세기 초반 정도 되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술과 과학이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 예로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는 기계를 보통 우리가 카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을 그대로 담아내는 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는 사실 그 어원을 본다면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합니다. 어두운 방이란 뜻이고요. 사실 그 어두운 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과학 실험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바늘구멍 사진기하고 비슷한 장치입니다. 어두운 상자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보면은 그 안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위아래가 바뀌면서 상이 맺히는 그런 결과물이겠죠.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어두운 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카메라란 말이 등장을 했고요. 이 카메라는 실제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오래전부터 등장했던 표현이고 사람들이 발견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발달되면서 17세기, 18세기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서 쓰이기 시작하는데, 다만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요, 카메라 옵스큐라의 형태로 이미지를 받아오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은 썩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보면서 그거를 손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감광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을 다룰 수 있는, 빛을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사진은 1822년 정도에 기록된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 촬영된 사진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사진 한 장을 찍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7, 8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1850년대,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1850년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인물의 사진인데요. 혹시 이 사진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는 게 없을까요? 잘 보면은 이분들이 뭔가 좀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 원인은 이 당시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스냅으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자세로 몇십 분 동안을 버텨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실은 그냥 서 있으면 어렵고요. 저분들의 자세를 받쳐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장치를 브레이디 스탠드라고 해서 만들어서 파는 업체도 있었고, 당시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진 기술이 18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1900년대에 들어가면 대단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찍을 수 있는 컬러 사진도 등장하는 모습을 1900년대에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